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형성하는 어떤 것에 시선을 돌립니다. 망원경이 먼 은하를 스쳐 지나가고 지하의 기기들이 고요 속에 머무는 관측의 시간, 하나의 패턴이 드러납니다. 나선팔의 회전에, 오래된 빛의 굴절에, 거의 한 세기 전의 계산에 스며 있는 그 흔적입니다. 빛 없는 질량, 형태 없는 중력, 실체 없는 구조를 말해주는 패턴. 극적인 의미의 신비가 아니라 정밀하게 측정된 부재의 기록이 현대 과학에서 가장 꾸준히 확인되는 상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 아래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가 아니라 끝까지 고집스럽고 일관되게 조용히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부재의 관측. 1933년 2월에 차가운 공기 속 스위스 알프스 높은 곳에서 프리츠 츠비키는 거의 한 세기 동안 이어질 계산을 남겼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소속이던 그는 중력으로 묶인 1000개가 넘는 은하의 집단, 코마 은하단의 빛을 분석했습니다. 분광 관측으로 은하단 안을 움직이는 각각의 은하 속도를 기록했을 때 그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중력적 결속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 빨랐던 것입니다. 은하단은 이미 오래전에 흩어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츠비키는 이 불일치를 특유의 정확함으로 야장에 적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설명하려면 중력 이론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든지 관측 가능한 빛을 내지 않는 물질의 존재를 가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그 보이지 않는 성분을 둥클레 마테리어, 암흑물질이라 불렀습니다. 관측은 체계적이었고 수학은 명확했으며 기존 물리의 틀 안에서는 결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십 년 동안 이 결과는 천문학의 변두리에 머물렀습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 정밀했고 당시 우주론 모델에 통합하기에는 너무 이례적이었습니다. 츠비키가 들여다본 사진 건파는 팔로마산의 18인치 슈미트 망원경으로 얻은 것입니다. 각각의 노출은 지구 자전을 보정해 먼 은하가 감광판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몇 시간씩 추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영상에는 수억 광년을 건너온 빛이 남겼습니다. 분광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 관측이 필요했고 별빛을 프리즘이나 회절 격자에 통과시켜 파장별로 펼쳤습니다. 그 스펙트럼에 남은 흡수선과 방출선은 도플러 편의를 통해 은하의 시선 속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수학적 분석은 정립된 원리를 따랐습니다. 츠바키는 중력으로 묶인 개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관계를 주는 비리얼 정리를 적용했습니다. 평형 상태의 은하단이라면 은하들이 움직이며 가지는 전체 운동 에너지는 이를 묶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절반과 같아야 합니다. 관측된 속도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하고 은하들의 광도로 유추한 질량과 합리적인 광도 질량비를 적용해 포텐셜 에너지를 추정했을 때 두 값은 맞지 않았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보이는 질량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 측정들은 기록지와 학술지에 남아 가끔 인용되었지만 적극적으로 확장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의 도구로는 다른 은하계들에서 독립적인 검증을 넓은 범위로 수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분광 관측은 긴 노출, 정교한 보정, 맑은 대기 조건을 요구했고 그 모든 조건과 충분한 관측 시간을 갖춘 관측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일회값으로 남았습니다. 문서화되고 출판되었지만 다시금 확인해 줄 증거가 천천히 쌓이기를 기다려야 했고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넓은 하늘에서 차분히 맞아들여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츠바키의 관측 이후 수십 년 동안 전문 관측 장비는 서서히 발전했습니다. 분광 관측에서는 사진 검판을 대신해 광자 검출 효율이 높고 선형 응답이 우수한 광전자증배관이 도입되었고, 더 큰 망원경이 더 많은 빛을 모아 더 희미하고 먼 천체까지 관측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약한 신호를 증폭하는 영상 증배기는 필요한 노출 시간을 줄여 주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향상 하나하나가 가능한 관측의 범위를 넓혀 주었고, 천문학자들은 더 많은 은하단과 개별 은하로 측정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다른 천문학자들도 각자의 관측에서 비슷한 이상 징후를 마주했습니다. 하늘의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장비로 독립적으로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관측될 때마다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은하의 운동이 보여주는 중력 효과를 설명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일관성은 놀라웠지만 이 현상은 한동안 주류 천체 물리의 변두리에 머물렀습니다. 무시되지는 않았지만 20세기 중반을 지배한 별의 진화와 은하 형태 연구의 우선순위를 바꾸기에는 충분히 시급한 주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천문학계의 관심은 주로 항성 물리와 은하 형태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별이 어떻게 태어나고 진화하며 마지막을 맞는지 이해하는데 많은 관측과 이론적 노력이 집중되었습니다. 에드윈 허블의 은하 분류와 우주 팽창 발견은 외은하 천문학을 이끌었습니다. 이론적 틀은 은하의 주된 구성 성분을 별, 가스, 먼지 같은 보이는 물질로 가정했습니다. 질량 불일치 문제는 언젠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로 남았지만 당장의 큰 연구 프로그램을 바꿀 만큼 절박한 의제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세대의 장비가 나선 은하의 회전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애리조나 키트픽 국립천문대에서 베라 루비는 기기 제작자 켄트 포드와 협력해 나선 은하의 회전 곡선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은하 원반의 바깥 매우 희미한 영역에서 수소가스가 내는 방출선을 잡아낼 만큼 민감한 분광기를 사용했습니다. 전통적인 뉴턴 역학에 따르면 궤도 속도는 은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해야 합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에서 멀수록 더 느리게 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관측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은하에서 밝은 원반의 가장자리 훨씬 밖까지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가장 바깥의 별과 가스구름이 중심부에 가까운 물질과 비슷한 속도로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패턴은 보편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나선 은하, 작은 불규칙 은하, 막대 은하를 가리지 않고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각각의 은하는 별, 가스, 먼지로 설명되는 질량보다 훨씬 많은 질량을 품고 있었고, 그 보이지 않는 질량은 은하를 훨씬 넘어서는 확장된 헤일로를 이루어 큰 반지름에서 중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포드가 설계한 루빈의 분광기에는 개별 광자를 높은 효율로 포착하는 이미지 튜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민감도 덕분에 이전 장치로는 잡아내기 어려웠던 이온화 수소와 질소의 방출선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회전 곡선은 밝은 광학 원반 반경의 몇 배 바깥까지 확장되었고, 별로는 더 이상 추적할 수 없는 거리까지 다다랐습니다. 그 외곽에서조차 속도는 평평하게 유지되거나 약간 증가했으며, 뉴턴 역학이 요구하는
급격한 감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루빈이 처음 자세히 연구한 은하는 북반구에서 잘 보이는 가장 가까운 대형 나선 은하 안드로메다였습니다.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어 외곽까지 정밀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회전 곡선은 중심에서 4만 5천 광년까지 이어졌고 모든 반지름에서 궤도 속도는 초속 약 250km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를 유지하려면 태양 질량의 약 1조 배에 해당하는 총 질량이 필요했지만 눈에 보이는 별과 가스로는 그 일부만 설명되었습니다. 루빈의 회전 곡선 연구는 전 세계 여러 팀에 의해 반복 확장되었습니다. 중성수소의 22팀 방출선을 보는 전파 만권경 관측이 광학 1개 너머까지 뻗은 평평한 회전 곡선을 확인했습니다. 적외선 서베이는 별빛을 더 완전하게 합산했지만 질량 불일치는 여전했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 광학 전파 적외선 관측이 축적되면서 결론은 일관되게 수렴했습니다. 은하는 모두 빛나는 경계를 몇 배나 넘어서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헤일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파 관측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중성 수소 가스는 별보다 훨씬 바깥까지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소 원자의 양자 전이에 의해 생기는 21칠치미네라선은 가스 밀도가 입방 센티미터당 1개 이하로 떨어지는 곳에서도 탐지됩니다. 미국 뉴멕시코의 거대 전파 간섭계 VLA와 네덜란드의 베스터보르크 합성 전파 망원경은 광학의 버금가는 각분 해능으로 수소의 분포와 속도를 지도하였습니다. 전혀 다른 파장대와 기법으로 얻은 광학 전파 회전 곡선이 서로 들어맞았다는 사실은 회전 곡선의 평평함이 기기적 착시가 아니라 실제 현상임을 강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카네기 연구소 지구자기학부는 이러한 초기 연구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된 정밀 분광기는 외은하 속도 측정의 표준 도구가 되었고 이 장비로부터 나온 데이터는 수백 개 은하의 회전 곡선으로 축적되어 아카이브를 채웠습니다. 각 데이터셋은 같은 패턴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보이는 물질은 눈앞의 구조를 그려주었고 중력 효과는 훨씬 더 광범위한 보이지 않는 질량의 분포를 드러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회전 곡선 측정은 대규모 목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통계적으로 이 목록들을 분석해 암흑물질의 성질을 가늠할 단서를 찾았습니다. 암흑물질 대 광휘물질의 비율은 은하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언제나 상당했습니다. 외소은하는 전체 질량의 90% 이상이 암흑물질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고 거대 나선은하는 대개 5대 1 또는 10대 1 정도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회전 대신 항성 속도 분산으로 질량을 추정하는 타원은에서도 동역학을 설명하려면 암흑물질이 크게 필요했습니다. 한편 우주론에서는 암흑물질을 구조 형성 이론에 본격적으로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우주의 은하 군집화를 시뮬레이션하면 관측된 분포와 맞추기 위해 추가적인 중력이 필요했습니다. 암흑물질 없이에는 우주의 나이 안에 은하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1965년에 발견된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약 38만 년 후의 상태를 보여주는 스냅샷으로 온도, 요동을 분석하면 구조의 씨앗이 된 미세한 밀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우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뉴저지 벨 연구소의 아르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인공위성 통신용 안테나에서 설명되지 않는 마이크로파 잡음을 발견했습니다. 지상 간섭의 모든 가능성을 제거한 뒤 안테나 내부의 비둘기 배설물까지 청소한 뒤
그 신호가 우주 기원임을 결론지었습니다. 가까운 프린스턴 대학에서 로버트 디케의 팀은 바로 그 복사를 찾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예견과 관측의 만남은 빅뱅 모형을 표준 우주론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계산 능력의 향상은 수십억 년에 걸친 구조 진화를 정교하게 추적하는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암흑물질을 느리게 움직이고 중력만으로 상호작용하는 기본 성분으로 가정한 모델들이 사용되었고, 그 결과는 대규모 은하 서베이와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필라멘트, 공허, 보이드, 최운하단이 자연스럽게 나타났고, 보통 물질은 이 미리 형성된 골격을 따라 붕괴해 별과 은하를 이루었습니다. 초기의 시뮬레이션은 암흑물질만을 다루며 뉴턴 근사로 중력을 계산하고 은하를 점 질량이나 매끈한 분포로 처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큰 스케일에서 필요한 상대론적 보정이 도입되고 작은 구조를 포착할 해상도가 올라갔으며 가스와 별의 물리를 포함하는 바리온 물리가 더해졌습니다. 세대가 바뀔 때마다 시뮬레이션은 관측과 더 잘 맞았고 암흑물질이 지배하고 보통 물질이 소수인 우주라는 기본 그림이 구조 형성을 정확히 설명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1990년대 말 시작된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큰 부분에서 은하의 3차원 분포를 그렸습니다. 수백만 개 은하의 위치와 속도가 목록화되며 전례 없는 해상도의 우주 거미줄 지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분포에 대한 통계 분석은 암흑물질 시뮬레이션의 예측을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스케일에서 은하가 어떻게 모이는지를 묘사하는 상관함수는 냉감 흑물질 모형이 도출한 기대와 정밀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서베이는 뉴멕시코 아파치 포인트 관측소의 전용 망원경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광시야 카메라가 여러 필터로 하늘을 촬영해 밝기와 색을 측정했고, 광섬유 분광기가 한 번에 수백 개 은하의 스펙트럼을 얻었습니다. 알루미늄 플레이트에 은하 위치에 맞춰 구멍을 뚫어 광섬유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다중 분광이 가능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북쪽 하늘을 체계적으로 이어 붙이며 3차원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슬론 데이터의 분석은 모든 스케일에서 구조를 드러났습니다. 수백만 광년 규모에서는 은하가 군단으로 모여 있었고, 수억 광년 규모에서는 필라멘트와 시트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스케일에서는 10억 광년에 이르는 특징적 길이로 구조의 밀도 변조가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특징은 냉감 흑물질 모형의 예측과 통계 오차 범위 안에서 놀랍도록 잘 맞았습니다. 2000년대 초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은 새로운 정밀도에 도달했습니다. 네이사의 WMAP 위성은 하늘 전역의 온도 요동을 100만 분의 몇 켈빈 수준으로 측정했고, 그 분석은 우주 매개 변수를 놀라운 정확도로 제한했습니다. 원자들로 이루어진 보통 물질은 우주 전체 물질의 약 15%에 불과하며, 나머지 85%는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오직 중력으로만 영향을 주는 전혀 다른 성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WMAP는 태양 반대 방향의 라그랑주 2점에 자리해 지구 대기와 지복사 간섭 없이 관측했습니다. 상호 비교형 복사계를 이용해 하늘 반대 방향의 온도를 직접 비교함으로써 기기 표류와 체계 오차를 상쇄하며 본래의 비등방성을 잡아냈습니다. 온도 지도는 초기 우주에 약간 더 조밀하거나 덜 조밀한 영역을 핫콜드 스폿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패턴의 통계적 분석으로 각도 파워 스펙트럼, 각도 규모에 따른
요동의 색이 얻어졌고 뜨거운 플라스마 속 음양파가 남긴 여러 개의 피크가 우주의 성분, 기하, 팽창사를 정밀하게 암호화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발사된 ESA의 플랑크 위성은 이를 한층 더 정밀하게 다듬었습니다. 더 높은 감도와 각분 해능으로 온도 변화를 지도화해 우주의 에너지 물질 조성을 몇 퍼센트 수준으로 확정했습니다. 보통 물질 약 5%, 암흑 물질 약 27%, 그리고 남은 성분은 공간 자체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암흑 에너지. 이 비율은 서로 독립인 여러 증거선이 일관되게 가리킨 결과였습니다. 작은 각도까지 본 플랑크의 데이터는 허블 상수, 우주의 나이, 원시 밀도 요동의 스펙트럼 같은 값들의 오차도 더 잡혔습니다. 모든 측정은 기본 틀을 확인하면서 수치를 정밀화했습니다. 은하 동역학과 우주 구조, 우주 진화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암흑물질은 이제 변칙이 아니라 표준 모형의 필수 성분이 되었습니다. 원자물리에서 전자와 양성자가 기본인 것처럼 우주론에서 암흑물질은 기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보통 입자와 달리 암흑물질의 성질은 여전히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자기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기에 전하를 띤 입자일 수 없고 관측된 중력 효과를 내기에 충분히 질량이 크며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안정해야 합니다. 이론적 제약은 가능성을 더 잡혔습니다. 암흑물질은 차갑게, 즉 초기 우주에서 빛의 속도에 비해 매우 느리게 움직여야 합니다. 만약 중성미자처럼 뜨거운 입자였다면 양자압이 작은 구조의 붕괴를 막아 소수의 최운하단만 존재하는 우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측은 은하를 기본 단위로 하는 위계적 구조를 명확히 보여주므로 뜨거운 암흑물질은 지배 성분이 될 수 없습니다. 누적된 증거는 하나의 일관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암흑물질은 개별 은하 주위에 헤일로를 이루고 은하단을 잇는 거대한 필라멘트로 뻗어 있으며 모든 대규모 우주 구조에 중력 골격을 제공합니다. 은하 회전 곡선, 중력 렌즈, 우주 배경 복사 분석, 대규모 구조 서베이에서 나온 측정이 모두 같은 결론으로 모였습니다. 1933년 츠비키가 기록한 불일치는 관측 우주론에서 가장 철저히 검증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관측소의 아카이브는 데이터가 어떻게 서서히 축적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마운트 윌슨의 사진 건판, 키트픽의 분광 속도, 아레시보와 파크스의 전파 지도까지 각 자료가 하나의 이해로 모였습니다. 데이터셋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고 독립 관측마다 보이는 물질의 영향만으로는 넘치는 중력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느리고 치밀하며 반복과 교차 검증으로 합의에 이르는 관측 천문학 특유의 리듬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주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모아 총서를 작성하며 지식의 현황을 가능했습니다. 초기의 변칙 관측에서 암흑물질을 필수로 포함하는 통합틀로 이해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추적했습니다. 이는 과학의 강점을 잘 보여줍니다. 신중한 관측, 이론적 해석, 독립 검증, 점진적 합의 형성. 단 하나의 결정적 측정이 아니라 서로 독립인 많은 증거선의 수렴이 자연에 대한 참된 특징을 드러냈습니다. 21세기 두 번째 10년이 되자 교과서는 서론에서부터 암흑물질을 다루었습니다. 대학 강의는 별과 은하, 우주 팽창과 함께 암흑물질의 성질을 가르쳤습니다. 연구 논문은 일반 상대선 기론이나 양자역학의 타당성을 전제로 삼듯 암흑물질의 존재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질문은 존재하는가에서 본질은 무엇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천체물리에 입문한 대학원생들은 암흑물질을 확립된 과학으로 배웠고 회전 곡선 은하단, 역학 중력 렌즈, 우주 배경 복사 같은 관측 증거를 통해 연습 문제를 풀었습니다.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관측을 설명할 수 없다는 계산을 직접 해보고 냉감 흑물질이 관측되는 우주 구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시뮬레이션을 공부했습니다. 고급 과정에 이를 즈음 암흑물질은 우주 이해의 기본 틀 일부가 되었습니다. 발견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과학의 큰 통찰은 종종 극적인 돌파가 아니라 오래 지속된 불일치를 꾸준히 인지하는 데서 나옵니다. 1933년 츠바키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폭넓게 확장할 관측 능력이 뒤따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1970년대 루빈의 회전 곡선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자기 관측으로는 보이지 않던 자연의 성분을 엿보게 해준 창이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측정은 새로운 물리를 덧붙인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은하 연구가 이미 암시한 바를 정밀하게 수량화한 것입니다. 결국 부재의 관측은 역설적으로 현대 물리에서 가장 구체적인 발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암흑물질은 직접 검출되지 않아도 확증될 수 있었습니다. 그 중력적 서명은 서로 다른 세대의 장비와 관측자, 독립된 여러 기법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우주는 마치 대부분의 질량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고 그 행동은 기록되고 검증되어 우주 구조에 대한 기본 이해 속에 통합되었습니다. 조용한 데이터의 축적 속에서 수십 년의 관측과 분석을 거쳐 우주는 숨은 골격을 드러났습니다. 번쩍이는 계시가 아니라 바뀌지 않는 측정의 꾸준한 수렴을 통해서였습니다. 패턴이 계속된 이유는 그것이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은하를 만들고 우주 진화를 이끌며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모든 시공간에서 중력만큼 일관되게 작동하는 자연의 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부재도 존재만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중력의 효과는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회전 곡선은 평평하게 남았고 은하단의 속도는 높게 유지되었으며 우주 거미줄은 구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빛나는 은하 아래에는 빛나는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중력의 토대를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헤일로가 자리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주론을 보이는 물질의 연구에서 우주의 전체 물질 에너지 내용의 연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때 우주 구조의 주역으로 여겨지던 빛나는 은하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 분포를 추적하는 표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선이 뒤집힌 것입니다. 은하 모형에 암흑물질을 덧붙이는 대신 은하는 암흑물질 헤일로에 묻힌 바리온 성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구조, 형성 이론의 기대와 관측을 정합시켜 은하 규모에서 우주 규모에 이르기까지 현상을 설명하는 일관된 틀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한 세기에 걸쳐 천천히 쌓인 조용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함의는 번쩍이는 발견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깊이 우주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주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측정 가능하게, 그리고 모든 관측 스케일에서 일관되게. 보이지 않는 다수가 보이는 소수를 빚고 지탱하며 우리가 아는 은하가 존재할 수 있는 중력의 비계를 제공합니다. 중부 이탈리아 아펜니노 산맥 아래 3,000m의 안바니 그란사소 국립지하실험실을 우주선으로부터 차단합니다.
이 지하 공간에서 검출기들은 거의 무한에 가까운 침묵 속에 놓여 어쩌면 연경 오지 않을지도 모를 한 번의 상호작용을 기다립니다. 실험실의 여러 장비 중 하나인 엑시논 실험은 영하 95도로 냉각된 액체 제논을 채운 원통형 탱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천 개의 광전자 증배관이 벽면을 빽빽이 둘러싸고 있어 미세한 섬광 하나까지도 포착하려 합니다. 매일 시스템은 안반을 뚫고 스며드는 소수의 우주뮤온, 주변 물질의 자연 방사능, 전자 노이즈 같은 배경 사건을 기록합니다. 각 사건은 목록화되고 분석되며 암흑물질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예측과 대조됩니다. 검출기 자체는 수년에 걸친 정교한 공학의 산물입니다. 제논은 표적이자 검출 매질이라는 두 가지 장점을 지녀 선택되었습니다. 입자가 제논 원자핵과 산란하면 튕겨나온 원자핵이 이온화 전자와 섬광 광자를 함께 만들어내고, 두 신호의 비율을 보면 암흑물질로부터 기대되는 핵 반동과 감마선 배경이 일으키는 전자 반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액체 제논은 극도로 깨끗해야 합니다. 산소나 수분 같은 미량 오염물질도 섬광을 흡수하거나 자유전자를 붙잡아 검출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논은 상시 정화 회로를 통해 순환하며 전자 포집을 일으키는 전기음성 분자를 제거하는 기체 정화, 대기 핵실험의 부산물로 자연 제논에 섞인 방사성 크립톤 85를 빼내는 증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유지된 순도는 검출기 부피 전반에서 1m가 넘는 전자 드리프트 길이와 95% 이상의 광투과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결정적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고, 데이터는 예상된 배경만을 조용하고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차례의 업그레이드로 감도를 수차례 높인 끝에 2018년 엑스앤논 협력단은 특정 질량, 구간의 약상호작용 질량 입자 WIMP 후보들을 대거 배제하는 산란 단면 상한을 보고했습니다. 만약 암흑물질이 그 범위의 WIMP였다면 제논 원자에서 검출 가능한 반동을 남겼을 텐데, 그런 신호가 없었기에 해당 후보가 줄어든 것입니다. 통계 처리는 정형화된 절차를 따릅니다. 가정한 암흑물질 질량과 상호작용 세기마다 제논 핵과의 산란을 지배하는 핵물리, 은하 주변의 암흑물질의 밀도와 속도 분포 같은 천체 물리, 그리고 에너지 침적이 관측 신호로 바뀌는 검출기 응답을 모두 포함해 기대 사건율을 계산합니다. 그 기대치와 실제 데이터를 비교해 배경을 넘어서는 초과가 없으면 관측되었어야 할 조합을 상한으로 배제합니다. 이런 한계치는 실험이 거듭될수록 개선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약 15kg 규모의 엑세논신, 2008-2016년 160kg급 엑세논 100, 2018년 2톤급 엑세논 얀티, 그리고 현재 약 6톤 규모로 운영 중인 시험까지 각 단계는 검출 재료의 방사능 저감, 전자 노이즈 개선, 미세한 기기 효과의 이해 같은 새로운 기술 과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비슷한 실험은 우주선 간섭을 줄인 세계 곳곳의 지하 시설에서 병행되었습니다. 일본 가미오카에서는 5만 톤의 초순 수소를 채운 슈퍼 카미오카인데 드문 상호작용을 지켜보고, 미국 사우스다코타 샘퍼드 지하 연구시설에서는 LUX 실험이 LG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중국 스촨성 진핑의 대리암 산 아래 2,400m 깊이에는 팬더 X가 설치되었습니다.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목표는 하나, 암흑물질 입자가 보통 물질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액체 제논, 액체 아르곤, 게르마늄 반도체,
과열 액체 버블 챔버 등 다양한 기술은 서로 다른 민감도와 계통 오차를 제공하며 서로 다른 접근이 같은 결론에 이르면 결과의 신뢰도는 더욱 커집니다. 이 지하 실험들은 자체로 거대한 기반 시설입니다. 본래 고속도로 터널 공사에서 시작된 그란사소는 충분한 공간과 낮은 우주선 유속을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두터운 안반은 대부분의 우주선 하전 입자와 많은 뮤온을 흡수하고 남은 뮤온은 검출기 둘레에 플라스틱 섬광 계측기로 태깅되어 동시 발생 사건으로 소프트웨어에서 걸러집니다. 이런 무신호의 연속은 실패가 아니라 암흑물질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해마다 탐지가 없을수록 상호작용 세기와 질량에 대한 제약은 정밀해지고 관측 가능한 신호를 내야 했을 후보군 전체가 배제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부재의 지도로 둘러그려가는 고고학과도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암흑물질의 중력 효과를 노리는 천문학적 탐색도 병행되었습니다. 만약 암흑물질이 갈색 과해성, 블랙홀, 중성자별 같은 보통 물질의 콤팩트 천체 바리온 잔해라면 이들이 배경 별 앞을 스칠 때 일시적인 중력, 마이크로렌즈 밝기 상승이 나타날 것입니다. 1993년부터 2007년 사이 마젤란 운과 은하팽대부의 수백만 개 별을 장기간 모니터링한 세 가지 대형 관측, 호주의 마초, 칠레라시아의 이로스, 폴란드의 OGL은 이러한 신호를 찾았습니다. 몇몇 사건은 검출되었지만 빈도와 분포는 은하 헤일로의 대부분이 이런 콤팩트 천체로 채워졌다면 기대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천체의 기여는 많아야 20% 이내였고 대다수 암흑물질은 렌즈 신호를 내지 않는 비바리온 성분이어야 했습니다. 마이크로렌즈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빛의 힘을 활용합니다. 질량이 큰 정형 물체가 배경별과 거의 일직선이 되면 정형 물체가 렌즈처럼 작용해 밝기가 대칭적인 곡선 모양으로 며칠에서 몇 달 동안 변화합니다. 엄청난 수의 별을 연속 감시하고 자동화된 영상 처리로 대칭 곡선을 보이는 후보를 추려 실시간 추적 관측을 붙이며 인공사건 삽입으로 검출 효율을 교정하면 관측된 사건류를 곧바로 콤팩트 천체의 밀도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우주망원경은 또 다른 제약을 제공했습니다. 2003년 발사된 스피커는 은하 곳곳에 희미한 별, 갈색 과해성, 성간먼지를 지도화했습니다. 적외선 민감도로 광학에서 보이지 않던 차가운 천체까지 드러났지만 모든 파장을 합쳐도 총 바리온 질량은 은하 회전 곡선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못 자랐습니다. 특히 갈색 과해성은 태어난 뒤 수십억 년에 걸쳐 식으며 주로 적외선을 내는데 국지와 성단에서의 분포와 형성률을 바탕으로 은하 헤일로 전체로 과감히 외삽해도 부족했습니다. 파장을 어떻게 바꿔보아도 빛으로 놓친 보통 물질의 더미가 암흑물질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도 독립적인 확인을 제공했습니다. 초기 우주의 광자, 전자, 양성자가 잦은 상호작용으로 만든 음향 요동은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패턴에 바리온 밀도의 흔적을 남겼고 이는 빅뱅 핵합성, 우주의 첫 몇 분간 수소나 헬륨과 소량의 리튬으로 바뀐 과정, 이 예측한 바리온 밀도와 정밀하게 일치했습니다. 두 접근이 같게 가리킨 값은 바리온 약 5%, 암흑물질 약 27%였고 이는 원자 물질이나 원시 블랙홀의 대량 집단, 어두운 별이나 희박한 가스로
암흑물질을 설명하는 후보군을 크게 지웠습니다. 빅뱅 핵합성에 계산은 잘 확립된 핵물리를 따릅니다. 첫 몇 분 동안 우주는 트릴리언 켈빈에서 수십억 켈빈으로 식어가면 양성자와 중성이 결합해 중수소, 헬륨3, 헬륨4, 소량의 리튬을 만들 수 있는 창을 지나갑니다. 이때의 상대적 비율은 바리온 밀도에 민감하며 금속이 거의 없는 오래된 가스 구름에서 관측된 원시 조성은 약 10% 수준의 오차로 바리온 밀도를 제한했고 우주 배경 복사 결과와 깨끗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괴너지 천문학도 시험대를 제공했습니다. 암흑물질 입자가 서로 소멸하거나 붕괴할 수 있다면 감마선, 중성미자, 우주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08년 발사된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은 하늘 전역의 감마선을 민감하게 매핑했고 별 형성이 거의 없어 배경이 적고 암흑물질 비율이 높은 외소, 타원 은하들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수년간의 관측에도 기대 배경을 넘는 초과는 나타나지 않아 특히 은하 중심부에 예전 이상 신호를 설명하려던 인기 후보들이 배제되었습니다. 남극 얼음 속 아이스큐브 중성미자 관측소는 태양이나 지구 중심에서의 소멸로 생긴 중성미자를 찾았지만 유의한 초과는 없었습니다. 여러 파장과 입자 채널에서의 일관된 무신호는 암흑물질의 속성을 더 좁혔습니다. 아이스큐브는 남극점 아래 1입방 킬로미터 얼음에 박힌 5,000여 개 광센서를 통해 중성미자가 얼음에서 상호작용해 만든 뮤온이 얼음 속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지나갈 때 생기는 체렌코프 빛을 검출합니다. 궤적과 에너지로 중성미자의 방향과 세기를 재구성하고 특히 태양 방향에서의 초과를 찾아봅니다. 장기간 데이터에서도 신호가 없자 중성미자를 많이 내는 소멸 시나리오들이 제안되었고 감마선 한계와 지상 직접 검출의 무신호와 함께 허용 공간은 더 좋아졌습니다. 입자물리의 대형 충돌기도 또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만약 암흑물질이 보통 물질과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입자라면 괴너지 양성자 충돌에서 실험실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ATLAS와 CMS 검출기는 수조번 충돌의 파편을 기록하며 검출기 밖으로 빠져나가 보이지 않는 입자 생성의 신호인 결측, 에너지 운동량 사건을 찾습니다. 초대층 입자, 특이한 힉스, 전혀 새로운 약상호작용 물질까지 폭넓은 모형이 탐색 대상이었지만 아직까지 확정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하 실험, 하늘 관측, 우주와 입자의 양끝에서 이어지는 노력은 무엇이 아닌가를 명확히 해왔습니다. 각 실험의 무신호는 경계를 정교하게 다듬어 어떤 질량 상호작용의 후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해줍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중력으로 우주의 구조를 만들었다면 그 흔적은 회전 곡선, 렌즈, 배경 복사에 남습니다. 입자라면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남아 상호작용의 자취를 남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밀한 부재는 암흑물질이 단순한 바리온 잔해가 아니며 흔한 소멸 신호를 내지 않고 지상 검출기에서 기대만큼 자주 핵과 부딪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축적이 다음 탐색의 방향을 가다듬습니다. 무엇이 아닌지를 지도로 그릴수록 무엇일 수 있는가의 자리도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이후 충돌 에너지가 높아지고 데이터가 쌓여도 설득력 있는 암흑물질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험들은 입자 질량과 상호작용 세기에 엄격한 한계를 세웠고 지상
직접 검출과 천문 관측을 함께 고려하면 그림은 점점 더 좁혀졌습니다. 암흑물질은 은하 헤일로에서 충분히 느리게 움직일 만큼 무겁고 직접 검출을 피할 만큼 약하게 상호작용하며 우주 전체의 나이를 통틀어 붕괴하거나 소멸해 눈에 띄는 신호를 만들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LHC 탐색은 보이는 입자와 함께 암흑물질이 생성되는 여러 경로를 살폈습니다. 예를 들어 암흑물질 쌍이 하나의 쿼크, 이후 제트로 관측, 하나의 광장, 혹은 눈에 보이는 렙톤으로 붕괴하는 Z 보존과 함께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위상마다 다른 이론의 민감도가 달라지고 검출기를 벗어나 사라진 암흑물질이 남기는 결측 운동량은 표준 모형 배경과 구분 가능한 사건 불균형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전파 망원경으로 수소를 관측한 지도는 추가 제약을 주었습니다. 중성수소의 21실 지멜에서는 은하의 광학적 가장자리 너머까지 가스를 추적하게 해주었고, 푸에르토리코의 아레시보와 호주의 파크스 관측소가 은하수와 근접 은하들의 수소 분포를 정밀하게 그렸습니다. 밀도가 극도로 낮아지는 외곽에서도 회전 곡선은 여전히 평평했고, 이는 차가운 분자수소나 다른 바리온 가스로는 암흑물질을 설명할 수 없음을 뜻했습니다. 21.7mm 관측은 제곱파섹당 태양 질량 1보다 낮은 가스 표면 밀도, 즉 별은 태어나지 못하지만 전파로는 감지 가능한 영역까지 닿았고, 그곳의 속도 역시 안쪽과 같은 평평한 곡선을 보였습니다. 파장과 가스 상태를 가리지 않는 이러한 일관성은 보통 물질을 못 봐서 생긴 착시라는 설명을 배제했습니다. X선 분야에서도 나사는 찬드라, 유럽우주국은 XMM 뉴턴 망원경으로 은하단의 뜨거운 가스에서 암흑물질 붕괴를 암시하는 특정 에너지선이 있는지 찾았지만, 널리 논의된 후보 에너지에서 알려지지 않은 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하단은 X선을 내는 가스와 대량의 암흑물질을 함께 지님으로 붕괴 신호가 있다면 암흑물질 기둥밀도에 비례한 선 형태로 나타나야 하지만, 깊은 노출과 다중 스택 분석에도 해당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고, 그만큼 또 다른 매개 공간이 지워졌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무신호는 실패가 아니라 진전이었습니다. 무엇이 아닌지를 정밀하게 밝혀갈수록 암흑물질은 원시 블랙홀 대부분의 질량 구간, 갈색 와해성이나 중성자별의 대집단, 관측에서 빠진 보통 가스, 표준 모형의 알려진 입자, 전자기적 방출로 쉽게 드러나는 존재, 빠르게 붕괴하거나 소멸해 부산물을 남기는 입자일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제약들은 이론가들에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관측되었어야 할 후보들은 제외되고, 남은 가능성은 더 미세한 상호작용이나 표준 모형 너머의 전혀 새로운 힘을 통한 상호작용처럼 한층 이국적인 풍경으로 옮겨갔습니다. 양자세격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가 암흑물질 후보로도 떠오른 극저질량의 액시온, 중력, 그리고 어쩌면 약한 힘에만 관여하는 가설적 불활성, 스테릴, 중성미자, 보통 물질처럼 비대칭 생성으로 오늘의 양을 설명하려는 비대칭 암흑물질. 은하의 작은 규모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두운 섹터 내 자가산란을 도입한 자기 가상호작용 암흑물질 등 다양한 모델이 공존합니다. 실험계는 그에 맞춰 더 민감한 장비를 설계합니다. 차세대 전 검출기는 표적 질량을 키우고 배경을 낮추며, 게르마늄 반도체는 상보적인 체계를 제공하고, 지구가 은하 중심을 공전하며 만들 바람의 방향성을 포착하려는 방향성 검출은 새로운 배경 억제법을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수십 년의 탐색 끝에 기본 구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암흑 물질의 중력 효과는 어디서나 정밀하게 측정되지만 보통 물질과의 직접 상호작용은 있다 해도 현재 기술로 잡기에 너무 드물거나 너무 미약합니다. 실제로 암흑 물질이 입자라면 그 정체는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력으로는 분명한데 입자로는 보이지 않는 대비가 현대 기초물리학의 가장 깊은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를 이룹니다. 이 분야의 진전 양상도 또렷합니다. 각 무신호는 매개 공간의 일부를 지워 이론을 더 구속되거나 더 정교한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렇다고 답이 하나로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흑물질의 질량은 수십 자릿수의 범위를 가로지를 수 있고 상호작용 단면적은 현재 강도보다 훨씬 작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공간은 줄어들지만 여전히 넓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묵묵히 계속됩니다. 지하 검출기는 해마다 노출을 늘리고 배경을 낮추며 우주망원경은 감마선과 X선을 더 깊이 조사하고 충돌기는 더 높은 에너지와 더 큰 통계를 쌓습니다. 각 무신호는 정성 들여 문서화되어 발표되고 전 세계 제약 종합표에 반영되어 다음 전략을 이끕니다. 산재한 산과 터널, 지하 실험실, 지구 궤도 위 관측소에 이르기까지 기기들은 인내심 있게 경계를 좁혀갑니다. 그 데이터는 암흑물질이 무엇이 아닌가를 매우 정밀하게 서술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교한 음영 속에 모든 규모에서 중력으로 부정할 수 없는 윤곽이 고집스레 남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아직 잡히지 않지만 우주의 구조를 지배하는 그 무언가를 향해 탐색은 계속됩니다. 1998년 5월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은하단 아벨 2.18의 이미지에는 예상하던 장면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은하가 중력으로 묶여 퍼지는 희미한 광휘는 익숙했지만 그 주변으로 얇은 초승달 모양과 길게 늘어난 빛의 띠가 우아하게 휘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장비의 오류가 아니라 훨씬 더 먼 배경 은하들의 빛이 은하단의 중력장에 의해 굴절되고 늘어진 결과였습니다. 수십억 광년 뒤에서 온 그 빛은 에이벨 2.18의 질량이 만든 휘어진 시공간을 지나며 경로가 꺾였고 그 결과 하나의 은하가 하늘의 여러 위치에 복수 영상으로 나타나거나 임계 곡선에 가까운 곳에서는 마치 고리의 일부처럼 길게 당겨진 호 ALC로 변했습니다. 1915년 공개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거대한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어 빛의 길을 굴절시킨다고 예측했고 1919년 계기일식 관측은 해 주변 별빛의 위치가 미세하게 치우치는 현상으로 이를 확인했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렌즈 효과는 강해지고 수백조 태양 질량 규모의 은하단은 배경 은하상을 극적으로 왜곡시킬 만큼 강한 중력 굴절을 일으킵니다. 우주망원경과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의 연구진은 아벨 2.18에서 나타난 왜곡 패턴을 중력 광학의 방법으로 분석해 각 호의 위치 형상 적색 편의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정형 은하단의 중력 포텐셜을 역산했습니다. 결과는 수십 년 전 은하 회정옥선이 시사한 결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은하들의 빛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질량이 은하단 전역에 넓게 퍼져 있었고 이는 보이는 구조를 감싸고 세우며드는 암흑물질 헤일로와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얇은 렌즈 근사를 바탕으로 은하단을 2차원 질량 분포로 취급해 빛의 굴절각을 위치별 표면 질량 밀도에 따라 계산합니다. 대칭적인 경우에는 단순화되지만
실제 은하단은 3차원 구조가 복잡해 수치적 역문제를 거듭 풀어가야 하기에 반복적이고 통계적인 복원 기법이 사용됩니다. 이후 중력 렌즈는 암흑 물질을 지도로 그리는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개별 은하의 분광 관측을 필요로 하는 회전 곡선과 달리 렌즈는 은하단과 그 너머의 큰 규모에서 질량 자체를 직접 측정하며 개의 역학적 평형 과정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접 정렬로 강한 호와 다중상이 생기는 강렌즈 외에도 더 미세한 형태의 왜곡을 통계적으로 추적하는 양렌즈는 하늘의 넓은 영역에서 질량 분포를 밝혀냅니다. 양렌즈에서는 각 은하가 본래 지닌 타원도가 무작위로 흩어져 있지만 렌즈에 의해 질량 중심을 따라 접선 방향으로 약한 정렬이 생기고 수백만 개 은하의 형태를 평균해 그 미세한 신호를 길어 올립니다. 2006년 총알은하단 블렛 클러스터 관측은 두 은하단의 정면 충돌, 당시 암흑 물질이 보통 물질과 다르게 행동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찬드라 X선 망원경은 충돌로 전자기적 마찰을 받아 뒤로 처진 뜨거운 가스 덩어리를 보여주었지만 렌즈 질량 지도는 질량 중심이 가스가 아니라 은하들이 지나간 경로에 남아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스스로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 암흑물질 헤일로가 서로를 관통해 은하들과 함께 지나간 것입니다. 충돌 속도와 분리거리로 추정한 충돌 시점은 약 1억 5천만 년 전이며 수치 시뮬레이션은 가스 보통 질량의 약 15%가 레마브로 지연되고 은하와 암흑물질은 탄도적으로 통과한다는 해석을 지지했습니다. 만약 암흑물질 입자끼리 강하게 산란했다면 헤일로는 끌려 뒤로 처졌어야 하므로 관측은 단위 질량당 대략 1제곱센티미터 이하 수준의 자기가 상호작용만 허용한다는 정량적 제약을 제시했습니다. 대규모 양렌즈 서베이는 이러한 지도를 우주적 규모로 넓혔습니다. 마우나케아의 캐나다, 프랑스, 하와이 망원경 유산 서베이는 수백만 개 은하의 형태 상관을 분석해 은하단을 잇는 필라멘트가 그물처럼 얽힌 암흑 물질의 우주 거미줄을 드러냈습니다. 점확산 함수 보정, 모의 자료 검증, 다중 필터 관측을 통한 포토 적색 편의 추정 등 정교한 영상 통계 처리로 체계적 오차를 낮췄고 칠레 블랑코 망원경의 다크 에너지 서베이는 수억 개 은하의 형상과 거리를 더해 3차원 질량 지도를 수십억 광년 규모로 그려냈습니다. 독립적으로 진행된 킬로 디그리 서베이도 같은 결론에 도달해 보이는 은하 밀도보다 훨씬 넓고 연속적인 암흑물질 분포가 클러스터 사이 공간을 채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양렌즈 결과를 플랑크 위성의 우주 배경 복사와 결합하면 초기의 미세한 밀도 요동이 138억 년 동안 중력 불안정으로 성장해 오늘의 구조가 되었음을 끝에서 끝까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선형 이론과 비선형 수치 시뮬레이션로 예측한 물질 파워 스펙트럼은 낮은 적색 편의에서의 양렌즈 측정값과 정량적으로 일치하며 구조 성장을 주도한 주역이 암흑물질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허블의 코스모스 등 심층 프로그램은 은하 렌즈로 개별 은하 헤일로의 평균 질량 프로파일을 측정해 빛이 보이는 범위를 훨씬 넘어 암흑 헤일로가 길게 이어지고 광도에서 멀어질수록 질량 대비비가 커진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맥스 J1L49 같은 클러스터가 배경 초신성을 여러 상으로 갈라 보이게 한 사례에서는 각 경로의 중력, 포텐셜 차이로 생기는 광도달 지연 시간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관측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무렵 중력 렌즈는 개통 오차, 형상 측정 바이어스,
적색 편의 오차, 본원 정렬, 비국소적 바리온 피드백계를 엄격히 관리하며 우주론 파라미터를 퍼센트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밀 도구로 성숙했습니다. 각 양 렌즈의 다중 서베이가 독립적으로 도출한 암흑물질 함량은 다른 방법과 합치했고 대략 우주 에너지 밀도의 27%가 비바리온 암흑물질이라는 표준 그림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슈퍼컴퓨터로 수행된 낸감 흑물질 시뮬레이션은 관측된 필라멘트의 모양, 클러스터의 개수와 덩치, 물질 군집의 통계적 성질까지 폭넓은 눈금에서 재현하며 에이벨 16489, 에이벨 2714, MX J0717 같은 거대 클러스터는 멀고 희미한 초기 은하를 수십 배 증폭해 보여주는 천연 망원경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빅뱅 후 수억 년 무렵의 은하를 분광으로 확인하고 별 탄생과 금속 풍부화, 초기 조립 과정을 살필 수 있습니다. 렌즈 관측은 수정 중력이 암흑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제공합니다. 몬드나 티비스 같은 이론은 은하 회전 곡선 일부를 설명할 수 있었지만 총알은 하단처럼 X선 가스와 렌즈, 질량 중심이 분리된 경우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질량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분이 지나간 자리에 가장 강한 렌즈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이퍼 슈프림 캠, DSI, 그리고 유클리드 같은 현재 미래의 대형 서베이는 하늘의 훨씬 넓은 영역을 전례 없이 정밀하게 그려 모형의 섬세한 차이를 가려낼 것입니다. 요컨대 중력 렌즈는 암흑물질을 보이게 만든 방법입니다. 빛은 수십억 년을 건너오며 만난 모든 질량의 흔적을 그 경로에 새겼고 우리는 그 미세한 변형을 모아 우주에 보이지 않는 골격을 복원합니다. 그 지도가 보여주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혼돈이 아니라 위계입니다. 필라멘트는 클러스터를 잇고 클러스터는 그룹을 품으며 각 은하는 자신만의 헤일로에 안겨 있습니다. 단지 중력, 초기의 작은 과밀이 시간이 흐르며 자라난 결과일 뿐 빛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만 다를 뿐입니다. 거대한 은하단 주변에 휘어진 광로, 멀리 있는 은하들의 아주 미세한 타원도 정렬, 수백만 개의 대상 사이의 통계적 상관 속에 우주의 지배적 질량 성분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암흑물질은 빛을 거부하지만 빛의 길을 바꾸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지난 수십 년의 렌즈 관측이 겹겹이 쌓아 올린 이 증거는 암흑물질이 현대 우주 구조의 근간임을 고요하지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아펜니노 산맥 아래 안반을 파고 만든 지하 3,000미터의 동굴에서 엑세논 검출기는 거의 완벽한 정적 속에 조용히 대기합니다. 이 장치는 약 8톤의 액체 크세논을 담은 원통형 용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밀하게 제어된 압력에서 영하 95도로 유지됩니다. 크세논은 표적이자 검출 매질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만약 암흑물질 입자가 통과하다 크세논 원자핵과 충돌하면 되튕긴 원자핵이 이온화 전자와 섬광 광자를 만들어내고 검출기 벽을 따라 배치된 광전자 증배관 배열이 나노초 정밀도로 이 신호를 기록합니다. 이러한 설계는 액화 불활성 기체 기술이 쌓아온 수십 년의 발전을 반영합니다. 높은 원자 번호를 가진 크세논은 핵반동 신호를 효율적으로 포착하며 빛과 전하라는 이중 신호 덕분에 암흑물질로부터 기대되는 핵반동과 감마선 베타 입자에서 비롯된 전자반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반동은 전자반동보다 섬광 대비 이온화 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사건 하나하나를 높은 효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액체 크세논은
시간 투영실 구조로 배치됩니다. 상호작용이 발생하면 먼저 액체 내부에서 나온 섬광이 하부 광증 배관에 즉시 포착되어 기준 시간 신호를 제공하고, 동시에 생성된 이온화 전자는 인가된 전기장에 이끌려 위쪽으로 천천히 드리프트합니다. 액체 표면에 도달한 전자는 더 강한 전기장에 의해 얇은 기체층으로 추출되고, 그곳에서 비례, 섬광을 만들어 상부 광증 배관이 다시 포착합니다. 두 신호의 비율은 상호작용 유형을, 두 신호 사이의 시간 차이는 검출기 내부 깊이를 결정합니다. 주변의 두터운 암반은 지표로 끊임없이 내리쏟는 대기기원, 우주선, 뮤온을 막아줍니다. 3000m의 암석은 지표 대비 뮤온 플럭스를 100만 분의 1 수준으로 줄입니다. 이 밖에도 물과 납차폐층이 주변 암반의 자연 방사능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흡수합니다. 검출기 자체는 극저 방사능 재료만 골라 제작합니다. 어떤 구성품도 미량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면 암흑물질 신호와 유사한 배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타늄 패킹, 전기 피드스루에 쓰이는 구리, 내벽을 감싸는 PTFE 절연체까지 모든 부품이 우라늄 토륨, 붕괴사슬과 칼륨 45염을 정량화하는 방사능 검사를 거치고 기준을 넘는 것은 배제됩니다. 어떤 재료는 특수 조달이 필요해 예컨대 구리는 생성 시 우주선 노출이 적은 지하 광산에서 얻어 우주선에 의한 방사화 가능성을 낮추고, 납차폐는 현대 핵실험 기원의 오염이 거의 없는 고대 로마 난파선에서 인양한 재질을 씁니다. 일상 운용은 연속 데이터 취득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작에는 광증배관 채널마다 임계치를 넘는 신호를 모두 시간 표지와 함께 기록하고, 분석 소프트웨어는 배경을 걸러 잠재적 암흑물질 신호를 선별합니다. 진짜 암흑물질 사건이라면 크세논 원자핵이 밀려난 낮은 에너지의 국소적 핵 반동 패턴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배경 사건은 감마선 베타 입자로 인한 전자 반동이 대다수이며 시간 에너지 분포가 달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중 채널의 동시 발광이 짧은 시간창 안에서 일치할 때만 트리거를 걸어 노이즈를 배제하고, 트리거된 사건에 대해서는 전 채널 파형을 온전히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자세히 복원합니다. 감마선, 중성자, 베타선 표준 선언을 이용한 주기적 교정으로 에너지와 위치에 따른 응답을 정밀하게 그려둡니다. 수개월의 누적 관측 끝에 데이터는 알려진 배경률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검출기 재료의 자연 방사능, 설치 전 우주선에 의한 방사화, 주변 표면에서의 라돈 방출 등 알려진 원인에서 예측한 배경과 통계 오차 내에서 일치하며, 암흑물질 신호가 기대되는 재에너지 영역에서도 유의한 초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암흑물질 핵 산란 단면적 상한을 설정합니다. 만약 상호작용이 그보다 강했다면 검출 가능한 사건 수가 관측되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계 처리는 베이지안과 빈도주의 방법을 함께 써서 견고하게 수행합니다. 가정한 암흑물질 질량 단면적마다 천체 물리 파라미터와 핵물리 모델을 통해 기대 신호수를 계산하고, 에너지 분해능, 검출 효율, 배경 오차를 반영한 우도 함수로 관측값과 비교합니다. 유의한 초과가 없을 때는 90% 신뢰 수준의 배제 한계를 제시하며, 체결차에 대해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결론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비슷한 실험은 다른 지하 연구시설에서도 운영됩니다. 사우스다코타 샌포드 지하 연구시설 LUX 제펠라인은
약 10톤 규모의 크세논 표적을 사용해 감도를 높였고 중국 금핑 지하실험실의 판다 X40는 4톤의 크세논으로 유사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DF3600은 표적을 크세논 대신 아르곤으로 바꿔 다른 암흑물질 모형의 보완적 민감도를 제공합니다. 각 실험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배경 요인 교정 전략 분석 기법을 공유하고 교차 검증합니다. 한 곳에서 이상 신호가 보고되면 다른 곳이 즉시 유사 특징을 점검할 수 있도록 연례 워크숍과 공개 분석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장치 매질 지역이 서로 다른 다수 실험에서 일관된 무신호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제약을 강하게 합니다. 만약 한 장치에서만 초과가 보이고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면 자연 신호보다는 국소적 배경이나 개통오차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약의 합치성은 현재까지 탐사된 영역에 쉽게 잡히는 암흑물질 신호가 없다는 결론을 더욱 굳혀줍니다. 이들 지하 연구소는 대규모 기반 시설이기도 합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비롯된 그란사소는 거대한 실험실 공간과 낮은 우주선 플럭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잔여 뮤온은 둘레의 섬광바 베토 패널로 태깅해 소프트웨어에서 제거합니다. 공용 전력 공조 극저온 네트워킹 등 인프라를 공유해 여러 실험의 비용을 분담하고 국가는 시설 운영을, 각 협력단은 장비 인력을 위한 연구비를 확보하는 형태로 안정적으로 굴러갑니다. 지상에서는 프랑스 스위스 국경에 LHC가 다른 접근으로 암흑물질을 찾습니다. 광속에 가깝게 가속한 양성자를 정면 충돌시키는 27km 가속기에는 극저온 초전도 자석, 초고진공, 정밀 RF 가속 공진기, 빔 진단이 어우러져 초당 수천만 번의 충돌 속에서 새로운 입자를 찾습니다. 아틀라스와 CMS는 실리콘 트래커, 전자기 강입자 칼로리미터, 뮤온 검출계로 이루어진 수천 톤 규모의 다층 검출기이며 정교한 트리거가 흥미로운 사건만을 선별해 전 정보를 남깁니다. 암흑물질 탐색의 핵심 표지는 검출기 밖으로 달아난 보이지 않는 입자들로 인해 생기는 누적 횡방향 운동량 불균형입니다. 중성미자로 인한 표준 모형 배경을 정밀하게 예측 검증한 뒤에도 추가적인 초과는 관측되지 않아 단순화된 암흑물질 모형 다수를 제약합니다. 이 과정에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과 제어 영역을 통한 검증, 그리고 사건 전 운동학을 학습한 머신러닝 분류기가 널리 활용됩니다. 직접 검출과 가속기 탐색은 상보적입니다. 하나는 핵과의 산란 세기를, 다른 하나는 표준 입자와의 생성 상호작용을 제한하며 두 결과를 합치면 이론상의 허용 공간이 크게 좁혀집니다. 또 다른 간접 탐색으로는 천체 관측이 있습니다. 남극 얼음 속의 아이스 큐브는 태양 지구 중심 등 밀집 환경에서 암흑물질이 모여 서로 소멸한다면 나올 수 있는 괴너지 중성미자를 찾습니다. 얼음 속에서 중성미자 상호작용이 만들고 질주하는 하전입자가 체렌코프 빛을 내면 산재한 광센서들이 이를 포착해 입사 방향과 에너지를 복원합니다. 안타레스, KM3NET, 바이칼 GVD 같은 해양 호수 망원경도 지구를 방패로 삼아 상향 중성미자만을 보기 때문에 태양이나 은하 중심 방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하지만 지금까지는 대기 기원 배경을 넘는 초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감마선 관측도 중요한 통로입니다. 페르미 LAT는 수년간 은하의 외소타원동 반천체들을 관측했지만 암흑물질 소멸 붕괴를 시사하는 초과 감마선은 발견하지 못했고 여러 외소 은하의 통계 결합으로 소위 열적 잔여 시나리오의 일부 질량대를 배제했습니다.
지상 체렌코프 망원경, 베리타스, 헤스, 매직은 더 높은 에너지대로 범위를 확장했지만 은하 중심 은하단 외소은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직접 검출, 가속기, 중성미자, 감마성까지 다양한 채널에 누적된 무신호는 점점 더 명확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만약 암흑물질이 입자라면 그것은 보통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극도로 약하고 질량 단면적 매개 변수는 현재 기술로 닿기 어려운 영역에 놓여 있으며 우주의 나이 내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크세논 검출기들의 단면적 한계는 결국 표준 모형이 예측하는 중성미자 핵의 탄성 전반 산란이라는 피할 수 없는 근본 배경 중성미자 바닥에 접근하고 있고 가속기와 간접 탐색의 제약도 수GeV에서 수TV까지 넓은 질량대를 촘촘히 메우고 있습니다. 신호가 없다는 이 일관된 결과들은 실패가 아니라 암흑물질이 무엇이 아닌지를 정밀하게 밝혀가는 과정이며 이 조용한 축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체의 윤곽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에게 점점 엄격해지는 제약은 기존의 인기 모형을 수정하라는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가장 단순하고 유망해 보였던 WIMP, 즉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 시나리오는 연속된 무신호 결과로 점차 압박을 받았습니다. 전기약 규모의 질량과 양력과 비슷한 상호작용 세기를 갖는 열적 잔여 WIMP가 예측되는 매개 변수 공간은 상당 부분 탐색되었지만 신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론은 축을 옮겼습니다. 축으로 떠오른 후보는 축자 악시온, 스테릴 중성미자, 비대칭 암흑물질, 자가상호작용 암흑물질, 원시 블랙홀, 그리고 그보다 더 이국적인 가능성들이었습니다. 각 대안은 고유의 탐지 난제를 동반했습니다. 암흑물질이 축자로 이루어졌다면 그 질량은 전자보다도 수백만 배 가벼울 수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이 어렵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ADMX는 강한 자기장 속 마이크로파 공진 공간을 이용해 축자가 광자로 바뀌며 남기는 가느다란 선형 신호를 찾습니다. 공진 주파수를 조금씩 바꿔가며 긴 시간대에 걸쳐 매개 변수 공간을 훑지만 가능한 질량 결합 영역이 워낙 넓어 아직은 일부만 탐사되었을 뿐입니다. 최근 업그레이드로 민감도는 높아졌지만 전 범위의 체계적 탐사는 장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스테릴 중성미자는 중력 외에는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고 약하게 표준 중성미자와 섞일 수 있는 가설 입자입니다. 만약 존재한다면 장시간에 걸친 붕괴가 X선 스펙트럼의 미약한 선형 특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은하단과 은하 중심의 X선 자료에서 후보 신호가 논의된 적은 있지만 알려진 원자 전이로도 설명 가능한 경우가 많아 결론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원시 블랙홀 가설은 입자 대신 초기 우주에서 형성된 블랙홀을 암흑물질로 보는 관점이지만 미시중력 렌즈, 우주 배경 복사 교란, 중력파 관측 등을 통한 여러 제약으로 대부분의 질량 구간이 배제되었고 일부 좁은 창만 미세 조율된 형성 조건에서 열려 있습니다. 실험 공동체는 이러한 무신호에 응답해 차세대 장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톤급 액체 크세논을 목표로 하는 다윈 같은 프로젝트는 태양대기 중성미자 산란이 불가피한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른바 중성미자 바닥에 닿는 민감도를 지향합니다. 그 지점에 이르면 수GeV 이상 질량 영역에서 액체, 크세논 방식이 닿을 수 있는 사실상 모든 공간을 탐색하게 됩니다. 동시에
미래 원형 충돌이나 수TV급 뮤온 충돌기 같은 차세대 가속기는 더 높은 에너지에서 표준 모형과의 상호작용 흔적을 찾으며 질량 상한과 결합 한계를 확장하려 합니다. 이들 설비는 수십 년 규모의 투자와 폭넓은 과학적 명분을 요구하지만 암흑물질 문제의 근본적 중요성이 그 논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관측 프로그램의 흐름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지속되는 무신호는 자체로 과학적 무게를 지닙니다. 각 비탐지는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자연의 성질을 또렷하게 한 줄 더 그어주는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우주 규모에서는 중력으로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실험실 규모에서는 집요할 만큼 입자적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이 대비야말로 핵심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지하 검출기들은 오늘도 조용히 가동을 이어갑니다. 하루하루 사건 하나하나가 쌓이며 노출량을 키웁니다. 이 축적은 언젠가 신호를 드러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강한 한계를 제시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과학적 가치는 분명합니다. 발견은 물리학을 뒤흔들 것이고 무신호의 연속은 이론을 더 정교하거나 더 절제된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산속 깊은 공간의 고요한 실험실에서 기기들은 어쩌면 영영 들리지 않을 속삭임을 끝없이 경청하며 존재의 부재 또한 존재의 증거로서 성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암흑물질의 본질을 이해하는 일은 현대 물리학이 붙잡은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가르힝의 막스 플랑크 천체물리학 연구소에서는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컴퓨팅 시설 안에서 초대형 슈퍼컴퓨터들이 우주의 탄생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진화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은 우주 배경 복사 관측에서 얻은 초기 조건에서 시작됩니다.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난 시점, 물질과 에너지 분포 속 미세한 밀도 요동, 즉 10만 분의 1 정도의 작은 차이가 훗날 은하와 은하단, 그리고 거대한 우주 구조로 성장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초기 조건은 우주 배경 복사에서 측정된 원시 파워 스펙트럼의 선형 섭동 이론을 적용해 생성됩니다. 밀도 요동의 각 풀이에 모드는 통계적으로 기대되는 진폭과 위상을 부여받고 이를 다시 실제 공간으로 변환하면 초기 우주의 물질 분포가 형성됩니다. 암흑물질 입자들은 이 밀도장을 샘플링하듯 배치되어 중력 N체 시뮬레이션의 출발점이 됩니다. 계산 프로그램은 수백만, 때로는 수십억 개의 입자들이 서로 중력적으로 끌어당기는 과정을 단계별로 계산합니다. 각 입자는 실제 암흑물질의 거대한 질량 분포를 대표하는 점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치와 속도를 갱신합니다. 추가로 보통 물질의 거동도 함께 모의합니다. 가스의 냉각과 별의 형성, 초신성 폭발과 블랙홀 성장 같은 과정이 암흑물질이 만든 중력 골격 안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중력 계산에는 트리, 알고리즘과 파티클 메쉬, particle mesh 방식이 사용되어 방대한 입자 간 상호작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수십억 개의 입자쌍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트리코드는 멀리 있는 입자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간주해 계산량을 줄이고, 파티클 메쉬는 빠른 풀이의 변환을 이용해 격자 위에서 힘을 구합니다. 고밀도 영역에서는 격자 해상도를 자동으로 높이는 적응형 메쉬 기법이 사용되어 정확도와 계산 효율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수주 혹은 수개월에 걸친 계산 끝에 시뮬레이션은
수십억 년의 우주 역사를 압축한 3차원 물질 분포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는 계층적 구조 형성을 보여줍니다. 먼저 작은 밀도 요동이 붕괴해 은하 규모의 암흑물질 헤일로를 만들고 이들이 합쳐져 더 큰 구조로 성장합니다. 헤일로들은 필라멘트로 서로 연결되고 여러 필라멘트가 만나는 지점에는 은하단이 형성됩니다. 반대로 물질이 빠져나간 공간에는 거대한 공허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이 가상우주는 실제 관측과 놀라울 만큼 일치합니다. 은하단의 수와 질량 분포는 X선과 광학 관측에서 얻은 결과와 부합하고 은하들이 거리별로 얼마나 자주 모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관함수도 실제 데이터와 잘 맞습니다. 중력 렌즈를 통해 측정된 질량 분포 역시 시뮬레이션 예측과 일관됩니다. 서로 다른 관측 수단들이 모두 같은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5년에 완성된 밀레니엄 시뮬레이션은 약 100억 개의 암흑물질 입자를 추적하여 초기 우주부터 현재까지의 구조 성장을 계산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상자는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했지만 구조 형성의 핵심 물리 과정을 정확히 재현했습니다. 그 결과는 암흑물질 헤일로의 통계적 성질과 내부 구조, 병합 이력 등을 기록한 데이터베이스로 정리되어 3,000편이 넘는 연구에 활용되었습니다. 이후의 시뮬레이션들은 해상도를 높이고 보통 물질의 물리 과정을 정교하게 추가했습니다. 2014년에 수행된 일루스트리스 프로젝트는 가스의 냉각, 별 형성, 초신성 폭발, 블랙홀 성장 등을 세밀하게 모의하며 실제 은하와 비슷한 질량 크기, 색 형태를 가진 가상 은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일치는 암흑물질이 만든 중력적 뼈대가 현실의 우주를 형성하는 근본 구조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유럽의 이겔 프로젝트는 다른 방식의 별 형성과 피드백 모형을 적용했지만 큰 틀에서는 일루스트리스와 같은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대규모 구조에서는 세부 물리의 차이보다 암흑물질의 중력 역학이 훨씬 더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시뮬레이션은 서로 다른 접근에도 불구하고 은하가 암흑물질 헤일로 안에서 형성되고 진화한다는 동일한 결론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해상도가 극적으로 향상된 TNG 후심대 시뮬레이션이 등장했습니다. 이 계산은 은하 내부의 거대 분자원 규모까지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며 동시에 수천만 광년 규모의 우주 구조를 함께 포착했습니다. 수백만 시간의 연산이 필요했지만 그 덕분에 거대 구조와 개별 은하의 세부 특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루스트리스의 후속으로 계산 방법과 물리 모형을 개선했습니다. 수천만 광년 크기의 공간을 100파섹 약 300광년 수준으로 세밀하게 묘사하며 필라멘트 속 은하와 공허 영역의 은하가 어떻게 다른 진화 역사를 보이는지도 분석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생성된 암흑물질 헤일로의 밀도 분포는 실제 관측과 놀랍도록 잘 맞았습니다. 그 형태는 1990년대에 제시된 NFW 프로파일, 중심부는 완만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형태과 일치했습니다. 이 구조는 냉온 암흑물질이 중력적으로 붕괴하며 스스로 평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형성 시기가 빠른 헤일로일수록 중심부가 더 조밀했고 이는 관측된 은하 회전 곡선이나 중력 렌즈, 항성 운동 분석 결과와도 일관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밀도 구조는 질량이나 환경, 형성, 이력과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형태로 수렴했습니다. 이는 중력의 규모 불변성과 냉온 암흑물질의 느린 운동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관측 결과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전파 망원경으로 근처 은하의 중성수소 운동을 정밀 측정한 디잉스 관측에서는 외곽부까지 평탄한 회전 곡선이 암흑물질의 지배를 보여주었고 시뮬레이션과 전반적으로 일치했습니다. 다만 외소 은하 중심부에서 관측된 약간 더 평평한 밀도 구조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인 세부 차이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조용한 계산의 공간 속에서 우주의 거대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이 압축된 데이터 속에서 암흑물질은 보이지 않는 건축가처럼 모든 구조의 윤곽을 세밀하게 다듬어 갑니다. 코어 커스프, 코리2SP. 문제로 불리는 이 현상은 관측이 실제로 시뮬레이션과 충돌하는지 혹은 양쪽의 불확실성이 일치점을 흐리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초신성 폭발과 항성풍 같은 보통 물질의 피드백 과정이 은하 중심부의 암흑물질 분포를 다시 정렬시켜 밀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암흑물질과 보통 물질의 기여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관측적 편향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더 정확한 관측과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불일치는 위성 은하의 수에서 나타났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우리 은하를 둘러싼 암흑물질 헤일로 안에는 수백 개의 작은 암흑물질 하위 구조체 수파로가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측에서는 수십 개의 외소 위성 은하만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라진 위성 문제 Missing Satellites Problem 는 대부분의 작은 암흑물질 헤일로가 별을 거의 형성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거나 암흑물질이 단순한 냉온 암흑물질 모형과 약간 다른 성질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후의 심층 관측이 이러한 차이를 부분적으로 해소했습니다. 대형 망원경을 이용한 깊은 탐사에서 매우 희미한 외소 위성은하들이 새로 발견되며 지난 20년간 알려진 위성수는 약 2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양적인 차이는 줄었지만 여전히 일부 불일치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론적 연구에 따르면 작은 헤일로에서는 별 형성이 억제될 수 있으며 초기 우주의 재이온화 시기에 가스가 가열되어 냉각이 어려워지면서 별의 형성이 멈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불일치는 냉온암 흑물질 이론의 변형 모형들을 자극했습니다. 암흑물질 입자끼리 중력 외에 새로운 힘으로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자가상호작용 암흑물질은 작은 규모에서 밀도 구조를 완만하게 만들면서도 큰 규모의 구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남 흑물질은 속도가 더 빠른 입자들로 구성되어 작은 규모의 구조 형성을 억제해 하위 헤일로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퍼지 암흑물질은 초경량 보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양자 파장이 은하 크기와 비슷해 양자 압력 효과로 중심부 밀도를 완만하게 만드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각각의 대안들은 구체적인 예측을 내놓았고 관측과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상호작용 암흑물질은 은하단 충돌 시 암흑물질 헤일로가 마찰을 겪는 듯한 현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남흑물질은 소규모 구조의 파워 스펙트럼을 변화시켜 K사 스펙트럼의 라인만 알파숲 관측 결과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퍼지 암흑물질은
외소, 은하의 항성 운동이나 중력, 렌즈 효과에서 미세한 간섭 무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 모형들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은하단 충돌에서는 자가 상호작용의 증거가 거의 보이지 않아 상호작용 단면적의 상한이 매우 낮게 제한되었습니다. 라인만 알파숲 관측은 몇 K부 이하의 오남 흑물질을 배제하며 냉오남 흑물질 모델을 지지했습니다. 초희미, 외소 은하의 항성운동 분석에서는 중심 밀도 구조에 대한 초기 단서들이 발견되었지만 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불확실성이 큽니다. 전반적인 증거는 여전히 냉오남 흑물질을 지지하고 있으며 대안들은 일부 좁은 매개 변수 범위에서만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암흑에너지 분광기기 DESC 같은 대규모 탐사는 전례 없는 정밀도로 대규모 구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DESC는 3천만 개 이상의 은하의 적색 편의를 측정해 100억 년에 걸친 우주의 3차원 물질 분포를 지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클리드 위성의 약한 중력 렌즈 관측이 더해지면 암흑 물질이 구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1% 이하의 정밀도로 제약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냉오남 흑물질 이론에서 벗어나는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런 고정밀 데이터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2020년대 중반 발사 예정인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망원경은 허블의 후계로서 훨씬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한 번에 하늘의 100배 넓은 영역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이미지와 분광 데이터를 함께 수집해 수천 제곱도의 약한 중력 렌즈 지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망원경의 높은 감도는 우리 은하 주변의 초희미 위성은하 탐색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모든 관측과 이론을 종합하면 암흑물질은 우주 물질의 약 85%를 차지하며 가장 작은 은하부터 거대 최운하단까지 모든 구조의 형성을 주도했다는 일관된 그림이 나타납니다. 암흑물질의 중력적 영향은 초기 우주의 첫 별과 은하의 탄생을 이끌었고 은하단의 병합과 축적을 통해 오늘날의 거대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별과 행성, 그리고 생명을 구성하는 보통 물질은 전체 물질의 6분의 1에 불과하며 중력적으로는 조연의 위치에 있습니다. 암흑물질과 보통 물질의 비율 약 5대 1이라는 값은 여러 독립적인 측정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주 배경 복사 요동, 빅뱅 핵합성의 예측, 은하단의 질량 대비 광도 비율, 중력 렌즈 분석, 은하 회전 곡선 등 다양한 방법이 모두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관성은 측정값이 단순한 관측 오차가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암흑물질의 안정성 또한 근본적인 성질로 보입니다. 구조 형성이 가능하려면 암흑물질은 최소한 우주의 나이, 즉 약 138억 년 동안 붕괴하지 않고 존재해야 합니다. 다양한 붕괴 산물을 찾는 관측이 그 수명을 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놀라운 안정성은 암흑물질이 어떤 대칭성이나 보존 법칙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그 메커니즘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분릿 클러스터 같은 관측에서 확인된 것처럼 암흑물질은 중력 이외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비충돌성 성질을 가집니다. 이 덕분에 은하단이 충돌할 때 암흑물질 헤일로는 서로를 거의 방해하지 않고 통과하며 은하의 분포가 질량 분포와 함께 유지됩니다. 여러 충돌 시스템의 정밀한 모델링 결과 암흑물질의 자가 상호작용 단면적은 1g당 약 1제곱센티미터 이하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질들을 종합하면 암흑물질은 느리게 움직이는 냉온 cold,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비충돌성 collisionless, 오랜 시간 안정된 장수 stable, 그리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물질로 묘사됩니다. 이 네 가지 특성만으로도 암흑물질은 은하 규모에서 우주 전체에 이르는 중력적 현상을 모두 설명합니다. 암흑물질이 입자인지, 원시 블랙홀인지, 혹은 그 밖의 다른 형태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그 중력적 행동은 분명하고 일관된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이러한 성질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들은 실제 우주를 놀랍도록 정밀하게 재현했습니다. 필라멘트와 공허 영역으로 얽힌 우주 거미줄 구조, 은하단의 수와 질량, 은하들의 분포와 상관함수, 밀도 요동의 파워 스펙트럼, 개별 은하 헤일로의 특성까지 모두 중력의 작용만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 어떤 대안 이론도 이렇게 폭넓은 관측과 규모에서 일관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주 구조를 연구해온 천체 물리학자들에게 암흑물질 패러다임은 관측과 이론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성취로 남았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이론은 정교해졌고 새로운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해는 깊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가 보이는 우주를 설명하는 중심축이 된 것입니다. 결국 암흑물질은 신비로운 존재라기보다 물리 우주론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록 전자기파로는 볼 수 없지만 그 존재는 중력이라는 언어로 명확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보는 빛의 세계는 우주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물질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만 중력의 흔적을 통해 완전히 접근 가능한 실체로 남아 있습니다. 이 조용한 구조는 모든 규모에 걸쳐 이어집니다. 외소은하의 헤일로부터 거대 필라멘트까지 암흑물질은 은하가 태어나는 중력의 그릇을 만들고 최운하단을 잇는 뼈대를 형성하며 초기의 미세한 요동을 오늘날의 복잡한 우주로 빚어냈습니다. 그 재료는 보이지 않지만 그 질서와 법칙은 명확합니다. 중력이 암흑물질의 분포를 만들고 암흑물질이 눈에 보이는 우주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심한 관측과 지도화,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 가능한 세계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에 대한 탐구는 거의 한 세기에 걸쳐 쌓여온 증거의 여정입니다. 1933년 프리츠 츠비키가 은하단의 운동 속도를 측정한 순간부터 오늘날의 중력 렌즈 관측과 우주론적 시뮬레이션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거듭한 연구자들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하나의 일관된 그림을 완성해왔습니다. 단일 은하단에서 시작된 작은 이상 현상은 시간이 흐르며 천문학과 물리학 전반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된 우주론의 근본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극적인 발견의 연속이라기보다 오랜 시간에 걸친 인내와 인식의 축적에 가깝습니다. 매 측정이 조금씩 이해의 경계를 확장했고 매 세대의 관측이 이전의 결과를 다듬었습니다. 1970년대의 은하 회전 곡선은 츠비키의 발견을 개별 은하로 확장했고 2000년대의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은 암흑물질의 밀도를 퍼센트 단위의 정밀도로 규명했습니다. 2010년대의 중력 렌즈 탐사는 수십억 광년에 걸친 암흑물질의 분포를 지도화했습니다. 지하 실험실에서 이어진 비탐지 결과들은 암흑물질의 특성을 배제의 형태로 정의했고 시뮬레이션은 이 특성들만으로도 우주 구조를 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암흑물질의 현상은 변함없이 일관되었습니다.
암흑물질과 보통 물질의 비율은 시대와 방법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중력 효과는 은하에서 최운하단에 이르기까지 예측 가능한 비율로 확대되었고, 은하단 충돌 시의 거동은 비충돌성 물질로서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관측으로 그려진 구조 형성의 시간표 또한 시뮬레이션의 예측과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검증이 추가될 때마다 기존의 틀이 흔들리기보다는 더욱 단단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중력 효과는 기기의 착오나 분석의 산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장비와 방법을 통해 은하의 회전 곡선에서도 중력 렌즈 효과에서도 은하단의 운동과 우주 배경 복사 요동에서도 독립적으로 나타납니다. 각기 다른 물리 현상을 다루는 이 모든 측정이 동일한 암흑물질 밀도를 요구한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주론이나 물리 법칙 자체를 수정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가 조화를 이루며 이론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직접 탐사의 비탐지 결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암흑물질이 입자라면 그것은 보통 물질과 극도로 약하게 상호작용합니다. 탐지가 어렵다는 사실은 존재의 증거를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중성미자는 1930년대 이론으로 제안되었지만 실제로는 1956년에야 검출되었습니다. 중력파 또한 1936년에 예측되었으나 직접 관측은 2015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실제로 확인되기까지는 때로 수십 년 혹은 한 세기가 걸립니다. 암흑물질도 아마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중력의 증거는 이미 명확하며 입자적 성질만이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현재의 기술로는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다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방식의 탐색이 계속됩니다. 지하 실험들은 감도를 높여가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입자 가속기는 더 높은 에너지 영역을 탐사하며 간접 탐사는 새로운 천체를 관측 대상으로 삼습니다. 축적된 모든 결과, 심지어 없음이라는 결과조차 다음 단계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력 관측은 암흑물질의 분포와 거동을 점점 더 정밀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차세대 망원경들은 더 넓은 하늘과 더 먼 시간까지를 탐색하며 향상된 시뮬레이션은 보통 물질의 물리적 과정이 암흑물질 헤일로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합니다. 극도로 정밀한 관측은 냉온암 흑물질 이론에서 벗어나는 미세한 차이를 찾으려 하고 그 차이가 새로운 물리의 단서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관측과 이론이 함께 진화하면서 표준 모델은 더욱 견고해지거나 혹은 그 경계를 넘어 새로운 현상을 드러낼 것입니다. 암흑물질 연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방법이라는 과학의 근본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직접 검출이 어렵다면 간접적 증거와 이론적 모델링으로 그 빈틈을 채웁니다. 실험의 감도가 한계에 다다르면 새로운 기술이 그 경계를 확장합니다. 관측과 시뮬레이션이 작은 규모에서 불일치를 보일 때 연구자들은 그것이 새로운 물리의 신호인지 혹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복잡한 과정 때문인지를 차분히 구분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측정과 검증이 있습니다. 주장은
독립된 데이터셋으로 재현되어야 하고, 이론은 다양한 관측 결과와 일치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은 정량적으로 분석되어 통제되고, 대안적인 설명은 배제되거나 검증됩니다. 이런 느리고 신중한 방식은 때로 극적인 발견보다 오래 걸리지만, 일단 쌓인 지식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암흑물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근본 원인을 아직 모를 때에도 관측만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기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은 뉴턴보다 먼저 행성의 움직임에서 관측되었고, 열역학은 원자의 존재를 알기 전부터 확립되었습니다. 진화의 원리는 유전학이 밝혀지기 전에도 충분히 기술되었습니다. 암흑물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력적 영향은 정밀하게 측정되고, 그 분포는 제도화되었으며, 그 특성은 제한 범위 내에서 명확히 정의되었습니다. 비록 그 본질이 입자인지, 블랙홀인지, 혹은 아직 모르는 형태인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중력적 현상은 그 자체로 독립된 증거로 존재합니다. 우주는 빛이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미시세계에서는 가장 약한 힘인 중력이 우주적 규모에서는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은 모든 형태의 질량과 에너지에 작용하며 시간과 거리를 넘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중력을 통해 천문학은 빛을 내지 않는 물질까지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별과 행성, 그리고 생명을 구성하는 보통 물질은 전체의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밤하늘의 별빛과 은하는 우주의 겉면일 뿐입니다. 진짜 구조, 즉 모든 빛나는 물질을 지탱하는 중력의 뼈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모든 형태를 결정합니다. 우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이 보이지 않는 다수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빛이 아니라 중력이 그 존재를 증명하는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세계입니다. 지난 한 세기에 걸쳐 축적된 이 증거는 인간이 직접 볼 수 없는 현상을 탐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밀한 관측과 이론적 모델링, 그리고 검증을 통한 반복으로 과학자들은 어둠 속에 숨은 존재를 지도화했습니다. 그 노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 실험실에서는 탐지기가 고요히 신호를 기다리고, 거대한 가속기에서는 입자들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힘으로 충돌합니다. 망원경은 하늘을 조용히 훑으며, 슈퍼컴퓨터는 우주의 진화를 재현합니다. 츠비키가 1933년에 처음 발견한 그 어두운 차이는 여전히 어둡지만 그 특성은 놀라울 만큼 정확히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기록된 부재의 관측 속에서 우주는 그 본질적인 진실 하나를 속삭입니다. 우리가 보는 빛의 세계 너머에서 중력은 여전히 작용하고 있으며,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은하와 성단, 그리고 거대한 우주 그물까지 모두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이 광활한 어둠을 떠올리며 편히 잠드세요. 깊고 고요한 꿈속에서 우주의 질서가 천천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잘 자요. 좋은 밤 되세요.